저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는 로우 해머링, 그 메모리에 대한 그 메모리의 릴라이벌리티 이슈를 이용한 그런 로우 해머링 공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 어떻게 하면은 메모리를 지킬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제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강의로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그 시죠 이게 6월 17일 6월 17일에 이제 그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업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렉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기말고사 방식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과반수 넘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온라인을 선호를 하셔가지고 기말고사는 이제 온라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려면 저희가 이제 뭐 하는 시험 감독, 그 프록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시험 감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학부 과목도 저는 이제 대학생들 과목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험 감독은 해야 되니까는 그 온라인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그 락다운 브라우저라는 게 있고요. 그 락다운 브라우저는 그 모든 다른 그 네트워크를 쓰는 어플리케이션은 다 이제 락가는 다 못 쓰도록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이제 블랙보드만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락다운 브라우저랑 이제 저희가 이제 줌을 이제 그런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지금 보지 못하는데 그 시험 볼 때는 줌으로 이제 그 시험 보는 거를 이제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시험을 이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리 저희가 이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 그러니까 온라인 시험을 보는 방식이 이제 또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 학기도 이제 온라인 시험을 치르면서 그 프로토콜을 이제 좀 만들어 놨는데, 그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시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블랙보드에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를 역시나 이제 블랙보드에 제가 링크를 올려둘 건데 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브라우저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 시험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뒤에 다 렉처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쉽게도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못해서 뭐 피지컬리 그냥 만나지 못하는데, 일단 다음 기회라도 그렇게 다음 기회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요. 네, 오늘은 그 메모리 프로텍션에 대한 방법을 어떤 그 메모리 프로텍션을 위한 그런 접근 방법,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을 지금 그 하드웨어적으로 좀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로 해머링을 이제 배웠잖아요. 결국 이제 로 해머링이라는 거는 그 메모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죠, DRAM. 그 DRAM에 저장된 데이터의 컨텐츠, 내용을 그 로 해머링이라는 이제 공격을 통해서 이제 바꾸는 그런
약간 시큐리티 어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그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가 이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DRAM에다가 중요한 정보들, 특히나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쓰는 정보들 중에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이제 정보가 있는데, 그 페이지 테이블이 사실은 그 DRAM에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접근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빗이 있고, 그 빗을 내용을 바꿨을 때 모든 또 영역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로 해머링이 이제 보안 공격에 이제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로 해머링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릴라이빌리티 이슈.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리얼 월드는 디지털이 아니라고 했죠. 사실 뭐 어쨌든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사실 일렉트릭 철지, 그 뭐랄까 그냥 피지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말하면 그 전자 일렉트론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전하, 일렉트릭 철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 그런 어, 그 쌓이는 양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그 DRAM이라는 것 자체가 어,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1이냐 0이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냥 공간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변할 수 있는, 뭐 공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런 공격으로부터 DRAM을 지킬 것인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그 수업 목표는 그 DRAM에 대한 그 보안 공격을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DRAM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DRAM이라고 했을 때, DRAM은 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CPU의 바깥쪽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CPU가 있고 여기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DRAM, 우리가 이제 보통 DIMM이라고 부르는 DRAM 모듈이 CPU에 이제 이 와이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와이어는 뭐 별게 아니라 그냥 PCB 상에 있는 그냥 구리선, 커퍼 라인, 커퍼 와이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DRAM이 이렇게 CPU의 이제 바깥쪽에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DRAM은 그런 보안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얘기인데, 이건 전통적인 얘기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CPU, 지금 여기 CPU가 있죠? 하드웨어. CPU 하드웨어는 전통적으로 얘는 이제 트러스트, 믿을 만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우긴 했지만 CPU도 그 우리가 이제 트러스티드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특히나 이제 캐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타이밍 어택 이쪽 가능하고, 사이드 채널을 통해서 그 공격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CPU 자체를 우리가 이제 트러스티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취입으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하드웨어 칩이 있어요. 동작하는 하드웨어 칩이 있는데, 칩이 있고요. 이 칩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trusted,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위에 돌아가는 게 소프트웨어도 아니고요. 하드웨어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보안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우리가 하드웨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보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는 트러스티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DRAM 같은 경우에는 이게 CPU 안에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CPU의 밖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RAM이 이제 CPU에 연결이 될 때, 뭐, 결국에는 이게 그냥 카파 와이어라고 했죠. 구리선. 그 PCB 위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PCB 라인, 그 전선을 통해서, 전선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사실. 어쨌든 PCB에 이렇게 딱 그 프린티드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노출되어 있는 어떤 메모리 버스, 그런 커뮤니케이션 버스를 통해서 CPU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밖에 이제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칩을 봤을 때 칩은 어쨌든 그 패키지 안에 존재를 하고 그 패키지를 뜯어서 그 칩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칩 내부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DRAM과 이제 DRAM은 이제 CPU의 바깥에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DRAM은 노출되어 있는 어떤 와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라든지 이제 커맨드가 CPU랑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출되어 있는 와이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탈취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바꾸거나 이런 공격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요. 전통적으로 요 DRAM CPU에 밖에 있는 요 DRAM 요 메모리 영역은 우리가 untrusted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ssumed untrusted 이렇게 돼 있죠.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이게 밖에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안전하다, 이제 secure하다라고 믿는 칩이라는 이 프로세서 영역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자체는 untrusted라는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DRAM이 그 취약점이 있는 것이 어쨌든 DRAM이라는 거는 이제 메인 메모리고요. 메인 메모리는 그 CPU에서 돌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아니면 뭐 thread 이런 여러 개의 이제 프로세스에서 공유가 되는 그런 자원이고요. 뭐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게 캐시도 마찬가지죠. 공유가 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또 메모리 자체가 그런 어떤 malicious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데이터가 이제 탈취가 된다든지 아니면 공격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취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취약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DRAM이 메인 메모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CPU랑 DRAM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주변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 마우스, GPU도 이제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든지 스토리지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이제 다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변 장치들, 페리퍼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페리퍼럴과 DRAM은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DMA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우리가 이런 주변 장치들도 DRAM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요 DMA 프로토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데이터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어디에 쓸 거냐, 어디에 읽을 거냐 이런 거는 뭐 드라이버라든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뭐 프로텍션이 되기도 하고 매니지가 되기도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CPU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변 장치 자체조차도 DRAM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DRAM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고 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PU의 역시나 통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IO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장치가 그 있다라고 하면은 DRAM이
있는 데이터를 뭐 탈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바꾸는 것이 뭐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DRAM을 vulnerable, 그러니까는 untrusted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공격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제가 뭐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DRAM에 행해지는 그런 공격들을 이제 좀 나열을 해본다고 하면은 결국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DRAM은 CPU에서 돌아가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 뭐 아니면 thread에 따라 의해서 이제 공유가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뭐 혹시나 untrusted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이제 untrusted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untrusted 소프트웨어에서 DRAM에 있는 뭐 protected region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공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DRAM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페이지 테이블을 이용해서 DRAM의 액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쉐어가 되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untrusted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보안 공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alicious devices. 아까 말했듯이 DRAM 자체는 여기 이제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버스가 있고요. 그 메모리 버스가 있어서 DRAM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I/O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I/O 디바이스들을 뭐 우리가 뭐 믿어야겠죠. 뭐 믿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여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그 나쁜 사람이 스파이가 그 요 I/O 디바이스 혹은 이제 주변 장치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하드웨어 트로전이라든지 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멀리셔스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DRAM 자체에 대해서 또 접근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 뭐 IOMMU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매니지를 하긴 하지만 그런 걸 뭐 다 무시하고 뭐 접근한다든지 뭐 이런 식을 통해서 그 DRAM에 있는 그 컨텐츠를 읽어가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malicious 디바이스를 이용한 특히나 이제 DMA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DRAM에 있는 내용을 그냥 다 액세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malicious 디바이스를 통한 공격이 역시나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DRAM 자체가 밖에 있어요. 그 다음에 DRAM은 CPU랑 그 밖에 노출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버스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와이어즈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커뮤니케이션 버스를 통해서 사실 뭐 데이터 읽어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전선이 있는데 전선에다가 그 뭐였죠? 프로브 그 뭐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로직 어널라이저 프로브 꽂으면은 뭐 데이터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뭐 볼티지가 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생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노출이 된 와이어를 통해서는 우린 다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피지컬 어택 또한 이제 가능하고요. 그냥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프로그램을 꽂으면은 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어택에 대해서 취약하다, 굉장히 취약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피지컬 어택, 진짜 피지컬 어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피지컬 어택이라고 하면 이거 그냥 진짜 싸우는 거, 진짜 공격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피지컬이라는 게 워낙 원래 이제 리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DRAM 자체에 대한 피지컬 어택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 해머링을 배웠는데 로 해머링 자체도 역시나 피지컬 어택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DRAM이 가지고 있는 이제 릴라이빌리티 이슈를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또 가능한 그 공격 방식은 이제 콜드 부트라는 그 디램 자체를 이제 이렇게 그 훔쳐내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신기한 거라고 해야 되나? 신기한 게 뭐냐면은 듀램이라는 것이 이게 볼러털 메모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휘발성 메모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볼러털 메모리라고 하면은 그 DRAM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제 파워 오프를 하면은 다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볼러타일. 그런데 DRAM을 아주 차갑게 만들어 버리면 DRAM에 있는 온도를 굉장히 이제 낮춰버린다고 하면은 DRAM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파워 오프를 해도 바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파워 오프하고 DRAM을 빼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읽으면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또 약간 무식해 보이는 그런 공격도 있는데, 예, 그런 공격도 역시나 이제 가능합니다. 진짜 이제 피지컬한 공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리의 그 메모리를 향한, 그러니까 메모리에 대한 그런 공격을 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본다라고 하면은 패시브 어택과 이제 액티브 어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패시브랑 액티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죠? 패시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래 뭐랄까 가만히 있는 거고요. 액티브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뭔가 자기의 의지대로 뭐 뭔가 이제 변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액티브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 어택이라고 하면은 패시브 어택은 그냥 그 이브스드라핑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랄까 보고 있는 거예요. 엿본 이브스드랍이 이제 엿보다라는 뜻인데요. 그 경우에는 그냥 뭐 데이터를 변화를 시키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거가 아닌 그냥 데이터 자체를 엿보는 거를 우리가 이브스드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시브 어택은 데이터를 변화시키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엿보는 거예요. 데이터 내용만 이렇게 읽어낸다라는 거죠.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passive attack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trying to alter any data.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passive attack이 가능하느냐? 뭐 역시나 이제 데이터를 읽어낼 수도 있고요. DRAM에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CPU랑 DRAM 사이에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이제 읽어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DRAM에 있는 access pattern. 이것도 우리가 그, 뭐랄까, 이게 엿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액세스 패런이라고 하면은 사실 디램이라는 거는 어드레스랑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드레스랑 그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로 이루어지는데 디램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랄까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런 어드레스랑 있는 데이터 진짜 유저 데이터 아니면 뭐 아니 어쨌든 그 진짜 저장되는 데이터 그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요 액세스 패런이라는 거는 요 어드레스를 이제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공간에 어떤 뭐 로에 어떤 컬럼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냐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어느 타이밍에 많이 액세스가 되네 이걸 가지고서도 역시나 뭐 키를 읽어낸다든지 키가 보겠구나 예상한다든지 이런 공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 어택은 그냥 계속 그 엿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나 그러니까 리얼 데이터, DRAM에 저장된 데이터 혹은 액세스 패런이 우리가 엿보는 그런 타겟이 됩니다. 스파이가 그렇게 엿보는 그런 타겟이 된다는 거죠. 그 방식을 우리가 스누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누핑은 그
데이터 컨텐츠를 읽어내려고 하는 이렇게 이제 엿보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스누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액티브 업데이트는 역시나 그 명령어를 막 일부러 이제 채워넣거나 뭐 디램이 이제 받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커맨드, 디램 커맨드라고 이제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액티베이션, 로 액티베이션, 로 클로즈, 프리차지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라스 그러니까는 로우 어드레스 스트로브 아니면 카스 그다음 컬럼 어드레스 스트로브 이런 뭐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런 명령어들을 막 액티브하게 그 어태커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디램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꾼다든지 매니플레이팅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조작, 매니플레이트는 조작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이제 매니플레이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어택이 액티브 어택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사실 액티브 어택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푸핑이라는 공격 방식이 있고요. 스푸핑은 메모리 커맨드를 어태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집어넣어서. 이 패시브는 어태커는 뭐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는 어태커가 액티브하게 자기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커맨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데이터 자체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액티브 어택이 되겠고요. 스푸핑이라는 거는 메모리 커맨드를 집어넣어서 메모리 커맨드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리드 할 수도 있고 라이트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그 데이터를 이제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액티브하게 그, 그 디램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매니플레이팅을 하는 거고요. 스플라이싱은 이제 믹스 앤 매치 어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어태커가 DRM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존재하는 어떤 그 커맨드 조합, 커맨드의 조합을 이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 DRM에다가 커맨드를 이제 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좀 더 이제 계속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 프로그램이 돈다 했을 때 뭔가 이제 특별한 형태의 조련 커맨드들이 생성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공통되는 커맨드를 딱 뽑아내가지고 이건 암호에 대한 거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런 조합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디램 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 요거 이제 스플라이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이런 공격도 역시나 사실 사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어택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나 인터넷에서 리플레이 공격이라는 거는 CPU랑 이제 DRAM이 있잖아요. CPU가 이제 DRAM에서 뭔가 이제 커맨드를 막 보내고 할 텐데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커맨드를 다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CPU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자기가 CPU냐 다시 커맨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DRAM이 그걸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런 방식이 이제 리플레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리플레이 방식은 인터넷에서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랄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보내는 거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끊겼을 때 그 어태커가 그 커맨드들 왔다 갔다 하는 그 통신 커맨드들 다시 그쪽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가능합니다. 아니 이거는 실제에서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disturbance라는 denial of service 도스 공격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디스터번스 사실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 방해하는 그 디램의 그 동작 자체를 이제 방해를 하는 거고 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디램을 뭐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램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터번스 공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저번에 배웠던 로 해머링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사용한 그 이슈를 이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디램에다 이제 계속 명령을 돌리면 뭐 옆에 있는 서킷들이 망가지는 거죠, 사실. 예, 릴라이빌리티 이슈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일렉트릭 디바이스니까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릴라이빌리티 이슈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니까는 오래 쓰면은 이제 망가진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전자기기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뭐 전기만 통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이게 그 전기기기 그 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와이어라든지 이제 메탈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거기에 이제 전자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걸 계속 이제 많이 쓰게 되면은 거기 칩에 있는 와이어도 달아 없어집니다. 달아 없어진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그 웨어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달아가지고 특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웨어 아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들이 이제 보통 뭐 개인들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별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켜놓고 또 이제 그 계속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들이기 때문에 웨어아웃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계속 액세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만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쪽에 이제 와이어들만 특성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이 이제 디스터번스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 메모리 쪽 이제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confidentiality protection, 그다음에 integrity, 그다음에 access pattern protection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confidentiality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서에다가 이제 confidential 딱 찍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confidentiality protection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스누핑 했을 때 이제 약간 이게 어태커가 이제 데이터를 읽어냈을 때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프로텍션 방법이 이제 confidentiality protection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encryption, decryption이 되겠죠. 암호화, 뭐, 약간 encryption, decryption. 그러니까는 여기 뭐랄까 그 키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라는 거는 데이터가 순전하냐 아니냐, 이게 변했냐 안 변했냐 이런 거를 뜻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조작은 아니고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이 써 있는 어떤 종이에다가 누가 팍팍팍 쓴다 써서 이거는 구건제가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테그리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데이터를 바꿨는데 그 데이터를 바꾼 게 그 당사자가 바꾼 게 아니라 어태커가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막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뭐 그 통신에서도 많이 쓰지만 해싱을 많이 씁니다. 해싱을 통해서 우리가 인테그리티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큰 파일을 받을 때 뭐 MD 그 뭐지? SHA인가요? SHA인가 MD5인가 그 책섬 그거를 체크를 하잖아요. MD5인가?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큰 파일을 이제 다운받다 보면은 데이터가 이제 뭐 잘못된다든지, 에러가 이제 섞여 들어간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는
얘가 이제 그 에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싱을 쓰죠. 그 책성 값을 받아서 그 책성 값이랑 실제로 그 해싱을 돌렸을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해싱을 돌렸을 때 그 값이랑 이제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를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동일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딘가 데이터가 변했네 에러가 있었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DRAM에서도 이제 그 어태커가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에러에 의해서도 에러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지 아닌지 이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이제 해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 패런도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된다고 했죠. 사실 액세스 패런이라는 거는 우리가 DRAM으로 한다면은 사실은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는 거잖아요. 어드레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네. 사실 어드레스라는 거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뭐 아이디 비슷한 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겠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패런 프로텍션으로는 오블리비어스 램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오블리비어스 램 테크놀로지 ORAM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어드레스를 램이 그 메모리가 뭔가 메모리 컨트롤러죠. 계속 셔플을 시켜줘요. 계속 섞어주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가 쓰는 이제 DRAM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큰데 그걸 셔플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버헤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해줄까 이런 것들도 역시나 연구 주제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크립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키를 써가지고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AES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AES는 그 가장 뭐 간단하고요. 하드웨어적으로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AES를 이제 CTR 모드에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CTR 모드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 레이턴시에 들어가는 오버헤드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엑스클루시브 OR만 적용해주면 돼요. 이미 이제 프리 컴퓨티드 된 그런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랑 그다음에 그 프리 컴퓨티드 이제 패드를 엑스클루시브 OR만 시켜주게 되면은 인크립션이 완료가 됩니다. 뭐 그래서 그 메모리 라이트 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CPU 플레인 데이터가 있죠. 플레인 텍스트 데이터가 인크립션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인크립션 엔진을 이제 통과를 할 수도 있고요. AES 엔진 아니면은 그냥 얘가 이제 인크립션 할 필요 없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라이트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이제 메모리에서 리드할 경우에는 얘가 이제 그 암호화된 그런 데이터라고 하면은 디크립션을 거쳐가지고 데이터를 CPU 쪽으로 읽어오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퍼블릭 키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나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적용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AES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AES라고 하면은 그 인크립션하고 이제 디크립션 할 때 이제 동일한 키를 써야 되잖아요. 사실 뭐 그때 이제 그 키가 유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 키가 유출이 되면은 그 보안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퍼블릭 키를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RSA 같은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은 너무나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AES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AES 보통 이제 우리가 메모리 인크립션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요 AES 키는 우리 시스템을 부팅할 때 다시 제너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왜냐면은 이 DRAM은 시스템을 꺼지게 되면은 다 날아가니까 어차피 데이터는 다 날아가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시스템이 부팅할 때 그 키를 다시 생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DRAM하고 DRAM 모듈하고 그다음에 그 CPU에서 이제 DRAM을 매니지하는 뭐 MMU라든지 아니면은 그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데서 그 키를 생성을 해서 DRAM하고 이제 통신할 때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인크립션, 디크립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DRAM하고 이제 CPU 사이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 이제 그 멀티칩이다, CPU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CPU 사이에 또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키를 쉐어할 때 또 어떻게가 이제 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AES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립션 레인지, 어떤 데이터를 인크립션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체 메모리를 전체 다 인크립션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스페시픽 버전, 어떤 그 암호화가 필요한 네, 그 시큐리티 레벨이 높은 그런 스페시픽 버전을 우리가 인크립션, 디크립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메모리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랑 아니면 또 요새는 이제 버추얼 머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여러 이제 버추얼 머신에 의해서 쉐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네들도 이제 둘 사이에 그 untrusted process나 뭐 untrusted software가 메모리에 액세스를 해서 그거를 또 탈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프로세스나 아니면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키를 서로 다르게 또 할당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방식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커머니티 프로세서, 커머셜 프로세서에서는 어떤 메모리 인크립션 기술이 사용되느냐? 이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cure Memory Encryption (SME라고 부르는 인크립션 방식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풀 인크립션을 이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머신에 따른 뭐 인크립션은 AMD, 역시나 AMD에서 그 Secure Encrypted Virtualization SEV 하는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별게 아니라 그 버추얼 머신 아이디에 따라서 인크립션 되는 거를 서로 세퍼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ASID로 이제 구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그리티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는 역시나 해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테그리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해시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MD5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보면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다 뭔가 그 어떤 해시 방식에 따라서 다 이제 해싱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이 데이터, 뭐 책섬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데이터가 나오면 이 작은 크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체 우리가 이제 파일이랑 파일, 뭐 파일이 컨텐츠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메모리에 있는 컨텐츠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해시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시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설명을 했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메모리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 가능한가요? 문제가 뭐죠? 메모리 같은 경우 사이즈 엄청 커요. 뭐 4기가 메모리라고 하죠. 4기가 메모리라고 하고 그다음 메모리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뭐 리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죠. 리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라이트가 발생을 하면은 데이터가 변하죠. 데이터가 변하면 또 그 엔타이어 영역에 대해서 4기가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해싱을 또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뭐
어차피 메모리는 그냥 데이터만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메모리에서 그 데이터를 다 읽어가지고 다시 한 다음에 이제 사기가 해서 다 나왔으면은 그거를 다시 메모리에 써줘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메모리에 뭔가 쓰여질 때마다 그 전 엔타이어 영역에 대해서 해싱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오버헤드고요. 이제 뭐 프랙티컬리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해시 트리를 사용합니다. 이 해시 트리는 이제 머클 트리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머클 트리 방식의 이제 해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 데이터 블록이 있을 때 이 각각의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이 해시를 진행을 해서 각각의 그 해시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해시 값은 이 영역 혹은 이 블럭에 대해서만 인테그리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럼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얘를 이제 투리 방식으로 얘의 해시 값과 얘의 해시 값을 모아서 다시 해싱을 하고 다시 얘는 요 해시 값과 요 해시 값을 해서 요 레벨에서 해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투리 방식으로 해시를 진행을 해줍니다. 이게 머클 트리예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복잡도 해시를 진행하는 복잡도를 로그 단위로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트리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컴플렉시티를 로그 그 형태로 로그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이제 그 로컬 트리에서 이 데이터가 라이트를 해서 바뀌었다. 그럼 요 라이트에 대해서 요 데이터에 대해서 해싱을 해서 해시 값을 만들고 얘만 얘로 다시 해싱을 진행해서 얘를 만들고 여기 얘랑 해서 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해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해당되는 노드의 해시 값을 읽어서 다시 해시를 해서 탑까지 진행하는 이 하이라키컬한 해시 방식을 우리가 이제 해시 트리 혹은 머클 트리라고 이제 부르고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클 트리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넌스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이제 언제 또 이게 진짜 뭐랄까 시간상의 이제 그 넌스 값 그러니까는 뭐 OTP 비슷한 거죠. OTP 카운터 값을 그 데이터 옆에 적어주고 컨캐티네이션 시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해시를 진행한 다음에 머클 트리를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머클 트리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머클 트리에 있는 해시 값을 이제 라이트를 할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읽어올 때 이 머클 트리에 있는 값을 또 인티 노드에서 읽어가지고 해당되는 노드 값을 가지고서 읽어와서 얘랑 이제 비교를 한 다음에 변했나 안 변했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읽어오려면 메모리에서 읽어오려면 그거 자체가 역시나 오버헤드이기 때문에 이런 머클 툴에 있는 해시 값도 그 CPU에 있는 캐시 템포러리 저장을 해놓고 또 사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사실은 너무나 이제 오버헤드가 크죠. 그래서 이제 또 이용이 되는 것이 이제 이게 본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자이더라고요. 네, 항상 이제 본사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냥 구글을 찾아보니까 반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사이 해시트리라는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해시트리는
이 데이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카운터 값에 데이터에 붙은 카운터 값에 적용이 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secure key를 가지고서 그 메시지 어센티피케이션 코드를 만들어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장을 시켜줍니다. 요 이제 먼저의 머클 트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요 뎁스가 작아져요. 여기 보면은 요 트리 루트에 대해서 요 뎁스 머클 트리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요 뎁스가 이제 굉장히 이제 깊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번 write 할 때마다 우리가 해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싱을 진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계속 물론 이제 무식하게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해싱을 하는 것보다는 뭐 빠르긴 하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뎁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게 돼요. 또 아까 말했듯이 이 해싱 값은 뭐 어디 저장을 하겠어요?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CPU는 이제 그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니까 메모리에 저장해서 하면 그것도 다 읽어야 되죠. 읽어와서 써줘야 되고 굉장한 오버헤드가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만자의 이제 히스토리를 하게 되면은 요 머클 트리의 뎁스가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오버헤드를 우리가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 체크에 대한 또 이 자체가 워낙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퍼포먼스를 그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최소로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인테그리티 체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인테그리티 프로텍션을 할 영역을 어떻게 또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홀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파트만 할 것이냐 어떤 파트만 한다고 하면 이쪽의 인테그리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만 셀렉티블리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per application 아니면 per virtual machine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수가 있고요. 그럼 익스터널 스토리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그 역시나 이제 그 디스크에 이제 수압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메모리 데이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안 쓰고 있지만은 점점 이제 메모리 기술이 이제 좀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이제 메모리, non-volatile 메모리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SSD에 쓰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도 이제 kind of non-volatile 메모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요새 SK 하이닉스에서 뭐 좀 이야기하고 있는 뭐 PRA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non-volatile 메모리라고 이제 할 수 있죠. non-volatile 메모리는 뭐 어쨌든 DRAM 같은 경우에는 전기 끄면은 사라지는데 non-volatile 메모리는 전기를 꺼도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하드웨어적인 이제 특성이 있고 뭐 DRAM하고는 다릅니다. DRAM하고 달라서 뭐 스태틱 파워를 이제 더 적게 소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덴시티도 뭐 좋을 수가 있고, 근데 속도는 느리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차이를 보여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가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퍼시스턴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탁 꺼버리면은 그냥 숭숭숭숭 날아가니까 없어지니까 데이터는 퍼시스턴트 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제 NVRAM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는 그 NVRAM이라는 공간에 그 어떤 뭐 파워 아웃레이지가 발생을 해도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퍼시스턴트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NVRAM,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그런 인테그리티 체크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 프로텍션
기술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사실 뭐 위키피디아라든지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뭐 VRAM이라든지 FERAM이라든지 MRAM, 뭐 PCM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의 그 non-volatile 메모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되면은 세큐리티 문제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전에 말했던 그 콜드 부트 어택 그런 형태의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 MBLM 같은 경우 왜냐면 안 지워지니까 그리고 얘는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차갑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탁 차. 그냥 그 컴퓨터에서 떼가지고 도망가면 됩니다. 나중에 읽으면 돼요. 도망간 다음에. 어차피 데이터는 안 지워지니까 그런 피지컬 어택, 패시브 피지컬 어택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DRAM 자체도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인크립션, 디크립션 쓰면은 해결할 수는 있죠. 그다음에 뭐 그렇지만 뭐 퍼시스턴트한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인테그리티까지 이런 막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런 세큐리티 스테이트, 뭐 인테그리티를 위한 프로텍션 이런 것들이 그냥 우선 파워가 이제 나가서 데이터가 다 사라진 디램 같은 경우는 다 사라지니까 그런 거 어차피 사라지니까는 고려 안 해도 되는데 엠베리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테그리티 이슈, 그런 프로텍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돌다가 쑥 파워가 이제 나가가지고 CPU가 죽어버리면 얘가 이제 뭔가 진행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CPU는 멈춰버리는데 데이터는 그냥 뭔가 저장이 돼 있어요. 이런 이상한 상태로 다시 이제 리부팅 하면은 얘가 이제 제대로 이제 뭐랄까 데이터가 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시큐리티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딱 뭐 파워 아웃레이지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그런 시큐리티 스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persistent memory, 뭐 non-volatile memory를 쓰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특히나 이제 이런 이슈를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 액세스 패런 프로텍션은 우리가 ORAM, 그러니까 Oblivious RAM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액세스 패런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연결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SMP 같은 그런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Oblivious RAM은, ORAM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데이터가 저장된 그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때마다 셔플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섞어주는 거예요. 사실, 뭐라 그럴까.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어쨌든 뭐 액세스 패런을 숨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옮겨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는 똑같은 어드레스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 어드레스가 새로운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어드레스에 대해서 또 매핑을 또 시켜줘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귀찮은 그런 작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게 oblivious 램이 동작을 하느냐, ORM이 동작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그젠플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온칩, CPU, 이건 이제 트러스티드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죠. 칩 메모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프칩 메인 메모리는 언트러스티드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드레스 A를 가지고 액세스를 하려고 해요. 이 어드레스 A가 들어가게 되면은 요 A에 대한 매핑 정보. 실제는 보통 이제 그냥 노멀 듀램이라고 하게 되면은 A라는 어드레스가 가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A라는 어드레스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맵을 통해서 얘는 if5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맵핑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요 5번이라는 위치에 if5에 저장이 돼 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서 읽어요. 거기서 읽어와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한번 데이터를 읽었죠. 그 어드레스 통해서. 그러면은 섞어줘야 돼요. 이 데이터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여기서 읽어서 아무데나 이상한 데다가 또 집어넣고 포지션 맵을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죠. 한번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액세스할 때마다 그 데이터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쨌든 액세스 패런으로도 되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음, 그 프로텍션 방식을 이제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메모리 프로텍션은 이제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메모리 프로텍션은 메모리 자체, 메모리가 오프 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스터널 메모리이기 때문에 얘는 untrusted하다. 이런 가정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그 프로텍션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encryption, hashing, 그다음에 oblivious 램 이런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인크립션 같은 경우는 스누핑하고 스푸핑을 막으려고 하겠고, 해싱 같은 경우 인테그리티 체크, 그러니까 스푸핑, 스플라이싱, 리플레이, 그다음에 디스터번스 어떻게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뭐 어블리비어스 램 같은 경우는 스누핑, 액세스 패런을 이렇게 읽어내는 그런 공격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모리 프로텍션을 뭐 이걸로 마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로써 이제 하드웨어 그 CPU 하드웨어 아키텍처 부문 그 렉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이널 EGM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파이널 EGM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Secure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그렇게 뭐랄까 그냥 패밀리어한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아키텍처를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그렇게 하드웨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큐어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이진 않았고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는 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은 지금 뭐 시큐어 하드웨어 시큐리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컴퓨터 CPU라든지 이런 시큐리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노 그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고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실러버스에 이제 처음에 쓴 건데 벌너러블 하드웨어 벌너러블리티, 사이드 채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드웨어 그런 시큐리티 어택, 그 하드웨어 시큐리티 어택을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아키텍처를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랑 메모리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펙트럼 멜트다운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메모리에 대해서 시큐리티 이슈, 스토리지는 뭐 지금은 하지는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모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요새는 우리가 컴퓨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모든 거의 잠잘 때 빼고 거의 모든 사람이 잠잘 때 빼고 컴퓨터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컴퓨터 자체는 뭐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의 이제 세큐리티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보안 이슈로 이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안 이슈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네,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시대잖아요.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는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만약 우리가 이제 퍼스널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다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이 돼 있고 또 이제 클라우드에서 쉐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큐리티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어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또 문제는 이제 하드웨어의 벌너러블리티를 이용한 공격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문제가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패치를 사용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큐리티를 고려한 하드웨어 디자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그런 하드웨어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고 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그래 뭐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얘기를 하면 진짜 머리를 골치 아파하시고 뭐 그러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윗단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정제가 돼 있고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브러리도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굉장히 이제 편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고 이제 쓸 수가 있죠. 근데 그 밑에서 돌아가는 하드웨어는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아까 말했던 뭐 디크립션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 자체로는 할 일이 없어요. 그 하드웨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지. 그다음에 뭐 페이지 테이블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캐시라든지 이런 것 자체도 뭐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알 필요도 없고요. 뭐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아까 전 시간에 말했까는 계속 말했듯이 소프트웨어는 그냥 그 ISA에 따라서 그냥 동작만 잘하면 돼요. 명령어 준 대로 컴퓨터가 알아서 동작하고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뭐 시큐리티도 뭐 그거 하나 더 포함된 이슈고요. 그걸 위해서 하드웨어는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예,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정말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세큐리티 문제에 대해서 원청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뭐 많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세큐리티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보안 이슈들은 거의 이제 개인 뭐 사람의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의 실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머리 좋은 해커 아니면은 아주 뭐 노력한 해커들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격할 때도 뭐 이게 안 들키도록 또 하드웨어적으로 하면 또 안 들키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연구도 확실히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나 뭐 요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백도어 하드웨어를 심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시나 이제 그것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시큐리티 이슈라고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점점 더 복잡해져 간다.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뭐 이번 학기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 보지 못했는데 뭐 하나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 여기까지 뭐 고대까지 안 오셔도 이제 뭐 강의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좋을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뭐 뭔가 뭐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인터랙션도 좀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뭐 바라야죠. 백신도 많이 맞아서 우리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고 뭐 그렇으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파이널 exam은 뭐 앞에 말했듯이 처음에 말했듯이 이제 6월 17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문제는 안 만들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6시 45분부터 7시 45분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이그잼, 네, 파이널 이그잼은 온라인 이그잼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랑 이제 줌 미팅 툴을 이용해서 그 시험 감독, 프록터링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데 그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서치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구글 링을 한다던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를 쓰는 거고요. 그냥 최소한의 이제 그 공정성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줌 미팅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모습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그잼은 오픈북 이그잼으로 이제 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교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렉처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를 쓰면은 이거는 락다운 브라우저를 쓰면은 여러분들은 그 블랙보드만 액세스할 수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하나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도 블랙보드, 그러니까 락다운 브라우저만 쓸 수 있고 인터넷은 블랙보드만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돼요. 뭐, 그러니까는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PDF 이런 거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북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렉처 슬라이드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은 이 시험에 쓰시려면은 다 이게 프린트를 하셔야 돼요. 예,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시험 오픈북이기 때문에 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배운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그런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프로토콜, 그 시험 프로토콜은 이제 블랙보드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번 시간 객관식 아닙니다. 네, 객관식 아닙니다.
예, PC의 카메라가 준비가 문제는 아직 제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서 모르겠고요. PC 카메라도 있으면 좋은데요. 그 줌을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까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줌 그 미팅 그 하는 것으로 이제 프록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PC에 카메라도 있어야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락다운 브라우저가 카메라를 요구를 해요. 카메라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PC에 이제 카메라를 뭐 PC를 사용하셔도 되고 랩탑은 요새 랩탑은 다 카메라 있으니까 PC를 이제 쓰신다고 하면은 그 PC에 이제 카메라를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PC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락다운 브라우저를 쓰면 다른 PC 쓰면은 그걸로 이제 인터넷 액세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다른 PC를 쓰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프린트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PC 쓴다고 하면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이제 온라인 시험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랄까 뒤에 누군가 있으면은 또 안 돼요. 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다 프로토콜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렉처로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예, 그래서 시험이 남았긴 했지만 예, 이제 뭐 강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하드웨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